이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고층의 밀접 시설을 짓는 바람에 이번 사태가 이렇게 불거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알잖아요. 3밀이라고 해서 밀접, 밀폐, 그 다음에 밀집. 이 세 개의 과밀로 인해서 동부구치소 사태가 굉장히 심화됐다. 이런 평가를 있었는데요. 아예 구체적으로 MB가 왜 이런 고층의 밀집 시설을 지어갖고 문제를 일으켰느냐. 요렇게까지 추미애가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면책하기에 지금 바쁘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변에서도 이미 추미애에 대해서 한 7, 8가지 질문했잖아요. 할 정도로 자기네 편이잖아요. 민변은. 더군다나 민변 출신, 지금 이용구 차관도 민변 출신 아니에요? 예. 그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리는 상황을 보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난 거다. 왜냐하면 민변이라든가 문바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문바들이 지금 현재 41만 명의 동이 청원에, 재심하는 청원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도 높아가고 있고, 여론에서도 이 추미애 이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커져가면서 결국 문바가 챙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바를 챙겨야 할 사람이, 문바가.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때문에 지금 밀려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바들도 이제 서서히 등을 돌리는 추세로 지금 바꿔 갈 가능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이번에 이렇게 여성 여성 구치소에 있는 분이 확진됐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책임론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뭡니까? 사법시험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시험 제일 처음에 공고할 적에는 이 고사장에서 밑줄을 그으면 안 된다. 이 법전에다가 낙서나 줄긋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11월 22일자 공문에 나와 있는데, 시험이 이제 5, 6, 7, 8 나흘간 쭉 시험을 보는데요. 요 시험 볼 때는 뭐라고 또 돼 있냐면, 법전에 밑줄 치는 건 형반펜 밑줄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걸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고사장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험생들이 얼마나 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이거 고발하겠다. 이제 아마 내일 월요일이니까 틀림없이 고발장이 나갈 것 같아요. 요 문제에 대해서도 또 왜냐하면 변호사 시험은 결국은 법무부가 주관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헌재에서도 이 변호사 시험 본래는 확진자는 시험 보지 못하겠고, 감염된 사람은 중간에 또 이 끌어내리기는 그런 이 공고문을 내가지고 이 변호사들이 헌재에 우연신청,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헌재에서 이걸 받아줘가지고 추미애가 아주 대대적으로 망신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변호사 시험 문제 가지고, 또 변호사 시험 문제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연세대 모의시험하고 비슷한 문제가 또 시험에 나왔어요. 연세대 출제 시험하고 똑같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총체적 위기 국면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이 추미애예요. 예.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모든 게 다 추미애가 최종적인 책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은 뭐 보나마나 하는 가지 아니겠어요? 오로지 추미애의 생명력과 존재 의미는 윤석열 찍어내기인데, 그거 더나 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장관 하나가 잘못해갖고 사과한다. 이거는요, 나라 체면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는 더 잘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인사가 만사라는 거 모릅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노무현 때부터 정치했으니까 벌써 노무현 정부가 2003년도에 출발했는데 거의 20년이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능력한 거죠,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한테 절절 매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추미애 사표 하나도 지금 못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대통령 내려오라 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을 지금 탈핵 처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가 끌려 내려와야 되는, 그럼으로써 본인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 자리나 총리 자리 이런 거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언론에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야 차차기 대권을 노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추미애는 지금 욕심이 많아갖고 주제 파악을 못해가지고 대권까지 내다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 생명이 나라를 위해서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에 있는, 아니면은 국민의힘 당 계열에 있는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서 출전을 해야 되겠지만은,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제야로 딱 몸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데, 1번 타자가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추미애가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것은 끝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1월 8일 날
이 법무부 정례감찰위원회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에 나가서 본인이 나갈 때는 또 안 나가요. 거기에서 왜 작년에 이 감찰 관련 규정을 임의로 바꿨잖아요. 중요 감찰 사항에 관해서는 감찰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의무로 돼 있어요. 근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택조항으로 바뀐 거 하나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감찰위원들한테. 그리고 감찰위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먼저 열고 감찰위원회는 열까 말까 망설이는 상황에서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감찰위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12월 1일 날 그러니까 감찰위원회가 열려서 이건 아니되옵니다. 직무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요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감찰 규정도 지 멋대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류혁은 보고 패싱하면서 박은정이가 아예 말을 먹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감찰위원들이 알게 돼가지고 이 감찰 관련 규정 그 다음에 이 전결 규정 이런 것도 전부 다 감찰 담당관 전결 규정 이런 것도 전부 다 대대적으로 개정할 방안으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대체 추미애는 또 어디로 숨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세대 로스쿨 문제와 비슷한 것이 변호사 시험에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나경원 의원이 한마디 입을 열었어요. 도대체 그것도 법무부 소관인데 제대로 일 좀 하라. 그래서 이 변호사 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나경원이 잡으려고 추미애가 국회에서까지 피의사실 유포할 정도로 자세하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등들 밝혔잖아요. 이제 나경원의 말하자면 반격의 시간이 됐다. 다음에는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무능하다는 거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결국 이제 내일 신년사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거 신년사 드러나만 한 거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코로나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그 믿어주십시오. 이 얘기는 4월 재보궐선거 때 코로나 가지고는 선거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지난 4.15 총선 같이 역전의 바람을 불러 넣어주세요. 이런 의미겠죠. 뭐 결국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남북관계 무너진 것 같지만 절대 안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한반도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또 노력할 겁니다. 이번에 김정은이도 얘기를 잘 했지 않습니까? 딱 요런 식으로 해서 또 이 남북관계에 대한 메시지 아마 굉장히 흥분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대북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북한이 김정은이가 바로 어제 9일날 얘기했잖아요. 방역협력, 인도협력, 개별관광 이런 거는 본질적인 문제 아닌가 이런 건 집어치워라. 그리고 이 남북 간의 기존 합의사항 얼마만큼 이행할 것이니라 밝혀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최근에 새 인사에서 이 한반도 이 평화 문제,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된 메시지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다. 드러나마나한 메시지가 된다. 저는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왜냐면요. 이번에 이 정인이 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메시지가 잘못 나와가지고 지금 야권에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정인이 사건은 지금 이 양부모가 학대한 것도 물론 문제죠. 학대면 안 되죠. 그것도 문제지만은 학대가 아닌 그러니까 학대가 이 문제지 입양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입양한 것을 문제 갖고 마치 입양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걸 부각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냐? 아니 입양이 뭐가 잘못됐냐? 학대를 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문 대통령이 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과 공감대를 어느 정도나 갖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론에서도 추미애 때문에도 밀리고 이 국정 상황 움직임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국민들과의 공감대도 또 이 떨어져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레임덕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간조선에서 취재한 기자인데요.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내년도 5월에 이제 그만두게 되면 결국 양산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 양산에 뭐 궁궐 같은 거 대지를 지금 지으려고 대지를 확보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조선에서 취재를 했어요. 본래 있는 이 하북면에 있는 평산마을 본래 지금 사저가 있는 데죠. 그 다음에는 이 대통령이 될 때 있었던 홍은동 그리고 앞으로 퇴임 후에 갈 양산 쪽 주민들의 반응을 봤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떨떡지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살던 매곡동에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요새 아무도 사람들도 오는 사람도 없고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홍은동 지역에서는 그런 대로 좀 의미 있는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홍은동 아파트에 살다가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거기서 출퇴근을 한 2, 3일간 또 했고, 그리고 거기 경비, 말하자면 아저씨가, 경비원이 좀 몸이 좀 암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금도 보내고 또 꽃도 보내가지고 화분도 보내서 이 반응이 그런 대로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양산으로 이제 가는데, 이 예정지인, 거기 사유지로, 가면, 거기는 지금 주민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봉화마을하고 더군다나 가까워가지고, 좀 이제 관광지처럼 성역화 될 텐데, 상당히 시끄러울 것 아니겠느냐. 와야 오는 거지, 별로 관심이 없다. 요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제 퇴임 준비까지도 이제 다 지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임 이후에 양산 이번에 사저 짓는데 거기서 영원히 아름답게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마을이 국민의 그야말로 국민이 아니죠. 절반의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관광지로 성역화된 것처럼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성역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틈을 누가 지금 딱 끼고 들어오냐면 바로 정세균 총리가 끼고 들어오고 있어요. 딱 차고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세균 씨도 지금 마음에는 지금 콩밭에 가 있잖아요. 지금 지난 연말이나 지금쯤이면 딱 이 콩밭에 가서 다시 이낙연과 그리고 이재명 콩을 매가지고 제일 콩을 잘 뱉는 선수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말도 못 꺼내고 코로나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정세균 총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 하나만 하다 보니까 이 콩밭이 또 잊혀져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지금 정치권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잘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과 이낙연으로 지금 양강구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기를 받고 이 판을 깨려고 정세균이가 총리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러한 평가에 동의를 한다. 이 중요한 예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선 바로 이 8일날 국회 질의답변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답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세균 총리의 경우는 얼굴도 보면 점잖게 생겼잖아요. 또 미스터 스마일 이런 또 이 평판이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그렇게 크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여론은 아직 뜨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제 기억에 한 3%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15에서 20% 나오고 있고 이재명은 20%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이게 따라가겠어요? 시간이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는 차별화를 선언한 것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결별의 정치적으로는 외향적으로는 내향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결별의 수순에 돌입했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왜? 이낙연 대표 봤잖아요. 쭉쭉 빠지는 거. 한동안 50%대까지 지지를 받았는데 여론에 지금 쭉쭉 빠져갖고 지금 3등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걸 뭐 정세균 총리 정치 9단일 텐데 저야 정치 1단도 안 되지만 이걸 왜 모르겠어요? 이낙연 총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부 친문재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문재인 쌍둥이하고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딱 차지해야만이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별화, 결별 선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낙연하고 이 정세균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같은 호남에다가 같은 총리에다가 이 정치 기반이 거의 다 겹쳐요. 또 친문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하고도 차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저는 방향을 틀었다 이겁니다. 오로지 대선은 이 이낙연과 그다음에 이낙연은 꼬마배 그리고 이 대형 배는 이제 문재인 이 두 배를 딱 버려야 되겠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히 코로나 문제 가지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연출했다고 봅니다. 연출. 그래서 연출해가지고 일면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이낙연이가 과거에 웃기만 하는 총리가 아니라 결단력 있는 총리다. 내가 내 혼자 독자적으로 마이회의에서
정세균 표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친문들도 이재명한테 표를 줘야 될지 이낙연한테 줘야 될지 헷갈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낙연에 대해서도 친문들이 지금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계속 빠지니까. 아니 그러다가 이재명한테 가버리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틈을 이용해 갖고 친문도 딱 챙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반박을 하고 나선 그런 모습들이 저는 8일자 국회 질의답변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 미국의 의사당 폭력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도 한 말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결별선은 외향적으로는 이것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예컨대 말이죠. 이 정세균 총리가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대답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발언들을 소개해 드린다면, 이종성 의원이 다른 나라보다 왜 이렇게 백신이 늦어지냐, 뭐 하고 있었느냐, 대통령은 왜 밑에 사람들한테 떠넘기냐 말이지. 왜냐하면 대통령이 13차례나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굳은 표정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대통령이 백신 확보를 직시하고 또 지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CEO하고 통화도 했다, 대통령한테 이걸 떠넘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예. 그하여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냐 말이지. 예? 이렇게 막 따져 물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 나한테 묻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관련 이종성 의원이 왜 그걸 나한테 묻냐? 본인이 질의하는 건데 총리는 답변이나 하라. 이렇게 하니까 총리가 더 세게 반박을 해요. 질의는 좋은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품위를 지켜라. 이렇게까지 대통령을 감싼 거. 이건 뭐예요? 친문들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나는 대통령을 책임질 수 있게 내가 몸을 던져서 보아하니 친문들이여 나를 지원해 주십시오. 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이 또 질문했어요. 이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왜 우왕좌왕하냐? 국민이 죽어간다. 딱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아니 우왕좌왕이라니요. 누가 우왕좌왕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세게 발끈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이 그렇게 본다. 김미애 의원도 또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저는 그런 국민의 말씀은 못 들어봤다. 우왕좌왕이라고 어떤 국민이 그러느냐? 이렇게 또 쏘아붙였어요. 또 강기훈 의원하고도 또 부딪혔어요. 강기훈 의원이 왜 다른 나라는 인구수의 5, 7배 백신에 확실에 뛰어들었는데 정부는 도대체 왜 소극적이냐? 이렇게 하니까 정 총리가 있다가 5,600만 명분을 지금 다 확보해 놨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백신도 세금으로 사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의 경우는 왜 5, 6배를 사야 할 이유가 왜 있느냐? 이렇게 딱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기훈 의원이 그럼 왜 다른 나라는 5배, 7배를 확보하느냐? 이렇게 또 다시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정 총리가 있다가 그 나라에나 가서 물어봐라. 남의 나라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요 정도로 맞받아치는 그런 배심과 배포, 그리고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통한 친문 세력의 이 확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낙연으로부터 친문 세력을 끌어오르는, 그리고 이낙연과의 차별점, 강한 결기와 그 다음에 결단력, 이런 거를 보여주게 됐다. 그리고 이 미의회 의사당 이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요, 정 총리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했어요. 이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국민을 차별하고 편가르며 선동하는 정치는 민주주의 적이다. 예. 지금 누가 국민의 편을 가르고 차별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문재인하고 이낙연이잖아요. 예. 완전히 친문들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민주주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미국에서 의회가 폭력으로 침탈당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기심감과 함께 정신을 번쩍 차린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은 주인이며 궁극적 목표 역시 국민이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국민을 차별하고 편가르며 선동하는 정치는 민주주의 적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독선과 불통의 정치는 종국의 국민 불행으로 귀결되는 게 역사의 증명이다. 설득보다 쉬운 게 선동이고 대화보다 쉬운 게 독단이다. 자, 독선과 불통의 정치는 국민을 불행으로 귀결시키는 게 역사의 증명이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당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문재인과 민주당한테, 이낙연한테. 누가 지금 선동합니까? 야당 내에 있는 친이낙연, 친문 이 세력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선동당하고 있다. 진중권 교수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프로파간다.
정치에 말려들면 안 된다.